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무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쭉 회사 생활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성격 좋고 매력적인 외모에 반한 저는 그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이 남자는 여기저기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양다리가 아닌 문어다리였던 거예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헤어져 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여자만 둘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결혼 생활을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바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주변 시선이 무섭고 창피했고 밖에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제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피해 망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후 두문불출하고 집안에서만 몇 개월을 있었어요. 짧은 산책도 하지 않고 근처 슈퍼에 나가는 것도 꺼렸죠. 그러자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불러냈어요. 너 그러고 살다가 폐인된다.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우리 카페에 나와라. 나 일손이 모자라. 친구의 성화에 저는 카페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다가 주문을 받는 게 다였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 카페가 회사들이 많은 큰 건물 1층에 있어서 일에 바쁘게 몰두해서 사는 직장인들을 만나다 보니 저도 다시 생기 넘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메뉴 좀 만들어 볼까? 아침에 커피랑 간단히 먹을 빵으로. 그거 좋은데? 재영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라며 친구는 제가 만든 빵을 기대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신선한 햄과 야채를 넣은 것과 잼을 고를 수 있는 토스트를 내놓았어요. 실은 집에서 잘 해먹던 건데 이런 걸 밖에서 가볍게 먹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했었거든요. 다들 저처럼 생각했던 건지 아침에 커피와 함께 샌드위치와 토스트를 주문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카페가 있는 건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직장인이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찾았어요. 이참에 네가 여기 매니저 좀 하면서 맡아줄래? 나 여기 말고도 시내에 카페 있잖아. 거기를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가 자리 안 잡혀서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거든. 재영이 너 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아. 너 진짜 나한테 맡겨도 괜찮겠어? 나야 해본다면 해볼 수 있는데 다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너 전에 회사에서도 식품개발부에 있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잖아. 라며 선뜻 매니저 직함을 주고는 하루에 한 번만 들러서 체크를 하는 게 다였어요. 저는 친구가 얼마든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도 된다기에 간단한 샐러드와 홍차 음료도 추가했어요. 그러자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카페에 와서 샐러드와 빵을 사갔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먹고 싶지 않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되었고 단골 중에 저희 남편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계를 자주 봤고 어쩐지 바빠 보였어요. 음식을 주문하고도 초조하게 밖을 볼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포장한 게 나오면 얼른 집어들고 바쁘게 퇴근을 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인가 밤 8시 반쯤 되어서 슬슬 카페를 정리하려는데 그 사람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팔고 남은 샌드위치 있나요? 샐러드도 혹시 있으면 좋겠는데요. 샐러드는 야채 오늘 분량이 있고 샌드위치야 금방 만들면 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 닫는 시간에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실은 우리 아들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한번 사갔더니 먹어보고는 자꾸 찾더라고요. 기왕이면 야채도 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샐러드도 사가려고요. 아드님들 간식 챙겨주시는 거였어요? 아, 너무 자상한 아빠네요. 사모님들 좋아하시겠어요.
실은 저 혼자예요. 혼자 두 녀석 키우려다 보니 늘 정신없고 바빠서 잘 해주지도 못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도 챙겨줘야죠. 저는 그 말에 좀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돼서 포장한 걸 건네며 잠시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깔끔한 인상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그 뒤로 그 사람이 와서 아이들 먹을 걸 사갈 때면 더 신경 써서 만들었고 가끔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함께 준비해서 줬어요. 늘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죄송해서 어쩌죠? 덕분에 제가 요새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일하면서 저녁이랑 아침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이런 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건 저보다 아이들이 더 그럴 거예요. 아직 엄마 손이 한참 필요한 나이인데 이렇게 헤어져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저라도 잘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니까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거 모를 수가 없죠. 오늘만 해도 내일 먹을 것까지 잔뜩 챙겨가시잖아요. 매니저님이 더 챙겨주셔서 많아지긴 했죠. 라며 웃는데 순간 둘 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얼른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야 말았어요.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었어요. 막 어린이집 들어간 아이들 두고 헤어진 심정은 그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라면 이런 남편이면 그냥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실은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저 말고도 여자가 많더라고요. 라며 제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그 뒤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공감대가 생겨서 더 친해졌어요. 저는 아이들 운동회나 소풍 전날에 도시락까지 준비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기만 하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워하며 활짝 웃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님이 적어서 한가한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자, 둘 다 정중히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아이들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또랑또랑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금방 그 사람 아들들하고도 친해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두 아이는 또래보다 어딘가 의젓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싶어 짠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아빠는 직장에 있으니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3학년인 큰아이가 아빠 몰래 카페에 왔더라고요. 내일 저희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 아줌마가 와주면 안 돼요? 아빠는 너무 바빠서 말도 못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아빠가 오는 것도 좀 싫고요. 저는 오죽이나 고민이 됐으면 이렇게 아빠 몰래 와서 부탁할까 싶어서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카페에 몇 시간 와 있으라고 하고 학교에 갔죠. 수업이 끝난 후 큰아이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신이 나서 활짝 웃었어요. 아줌마, 나중에 우리 반에도 와야 돼요. 어느새인가 둘째 아이가 와서는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몸을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학교가 끝나고 두 아이를 양쪽에 거느리고 나오는데 느닷없이 큰아이가 이러는 거였어요. 아줌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 해줘요. 맞아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빠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서. 아빠가 아줌마 되게 좋아해요. 그치, 형? 맞아요. 우리는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떤지 알거든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학부모 참관 수업을 간 걸 알게 된 남편은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무 폐를 끼쳤네요. 이걸 어쩌죠? 제가 아이들한테 따끔하게 이야기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간 거예요. 남편은 놀라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리 아이가 부탁했다고 해도 제가 가고 싶은 마음 없으면 가겠어요? 저는 민우도 정우도 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선을 긋는 것 같아 섭섭했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기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하고 영화 보고 밥 같이 먹을래요? 답례할게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종종 남편 집에 가서 아이들도 챙기고 같이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해가 바뀌어도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호 씨, 나하고는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아이들도 같이 살기를 바라는데 라며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극성이다 못해 좀 선을 많이 넘는 편이야. 애들 친엄마도 우리 집 사람들 못 견디고 나간 거야. 아마 연락을 끊은 것도 그 사람들과 다시 엮일까봐 그러는 걸 거고. 사실 나도 힘든데 남이 와서 그런 걸 견디라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다시는 그런 실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실수 안 하면 되잖아. 우리 힘들지 않게 못 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 일단 해보기라도 하자. 나 당신하고도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 엄마 하고 싶어. 내가 애들 엄마 해줄게. 남편은 제 진심을 알아보고는 말없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남편은 조용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결혼식을 대신했죠. 저는 카페 사장인 제 친구와 가족들을 불렀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은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전부 친구들로 자리를 채웠어요. 남편도 가족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형편만 들었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에는 아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커서도 남편은 거의 구박덩이 취급을 하고 뭐든 형한테 맞춰준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게 더 심해졌고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아내한테도 그랬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는 집에 거의 간 적이 없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손자들 보겠다는 말도 없다더라고요. 친엄마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고 어리둥절했어요. 애들 친엄마가 참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 자기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을 거야. 실은 말을 안 해줘서 나도 나중에 이혼할 때 알았어. 당신은 그러지 못하게 내가 철저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 결혼해준 당신인데 내가 꼭 지킬게. 혹시라도 우리를 찾아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도 잘 이겨볼게. 당신한테 숨기지도 않고 말하고. 저희는 남편 집에 알리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 전학수소까지 다 마친 상태였어요. 저희 가족은 1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하며 잘 따랐어요. 저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다 나간 후에 준비를 하고 카페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됐죠. 가끔 시간이 맞으면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하기도 했고요. 정말 늘 그런 날들만 있을 것 같았고 그럴 줄 알았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기 전까지는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도 바꾸고 원래 살던 데에서도 이사를 간 걸 알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하고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조금씩 미행을 해서 저희가 사는 집을 알아냈더라고요. 화려한 명품을 치장하고 온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다리를 꼬고 소파에 앉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야. 정호 사주에 여자복이 없다고 했었는데 해놓은 거 딱 보니 돈 있는 집애도 아니고 또 어디서 집 비슷한 거 골라다가 사나 보네? 라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같이 쳐다봤어요.
언제까지 니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대법관 올라갔을 사람이야. 니네 같은 거하고 상대나 해줬을 것 같아? 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장안을 다 뒤지더라고요. 그만두세요. 여기 저희가 쓰는 방이에요. 이렇게 막 들어오셔서 들쑤시면 곤란해요.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야, 니네가 결혼식에 나도 안 부르고 형도 안 불렀다고? 너까지 우습게 하는 거냐? 우리 정화한테서 뭐 얼마나 받아먹었어? 폐물은, 가방은, 뭐 받았는지 전부 다 실토해. 저희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쪽지 하나를 저한테 건넸어요. 너 정호 능력 있는 애라는 거 알고 호라비어도 접근한 거지? 딱 관상 보니까 답이 나온다. 너 같은 불려시들은 내가 잘 알아. 거기 써있는 거 다음 주까지 다 해서 집으로 보내. 안 그러면 니들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라며 쌩하니 안방을 나가더군요. 현관 앞에서 큰아들이 들어오는 걸 마주쳤는데도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큰아들은 조금 주눅이 든 것처럼 옆으로 피했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얼른 나한테 와서 안겼어요. 자기 친손자를 저렇게 본 척 만척 하더니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서 둘이 이야기하기 딱 좋았어요. 당신도 전화를 하긴 했지만 민우도 전화를 했었어. 당신한테 폐물하고 혼수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다며? 그 말은 왜 안 했어? 그거야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혹시 그 말 안 해서 화난 거야? 그랬다면 미안해. 나는 당신이 너무 신경 쓸까봐 그랬어. 나는 당신도 그러다가 어느 날 떠날까봐 그게 무서워. 앞으로는 정말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이야기해야 돼.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다시는 뭘 요구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왔다고 해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큰아들 사업 자금을 메꿔야 돼서 돈을 받으려고 남편을 찾은 거였더라고요. 나 어릴 때 엄마가 죽을 뻔 걸렸다고 큰 무당한테 가서 구술했는데 그러고 싹 나았대. 그 무당이 큰아들밖에 엄마가 의지하고 살 사람 없다고 나는 엄마를 잡아먹는다고 했다나 봐. 그때부터 엄마 태도가 저렇게 싹 변해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떤 엄마가 무당 말을 듣고 자식한테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을 찾은 것도 궁금해서가 아니고 형한테 돈이 필요해서라니. 진짜 너무한다. 제가 막 흥분을 했더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진정시켰어요. 나 정말 괜찮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제 집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 우리만 잘 살면 돼. 라며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이사갈 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집이 팔리자마자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또 전학을 가야 했죠. 아이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까봐 이사 온 데가 더 좋다며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제가 다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집을 찾아오지 못하자 이제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와 저희 카페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여기요. 이 꽃뱀념 때문에 내가 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요. 저 년이 내 아들 피 같은 돈 다 빼돌려서 지엠이랑 형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은 이런 명품 옷이랑 가방이 없어야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잘 차리고 곱게 화장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어요? 야, 어디다 대고 어머니야. 누가 네 어머니야. 혼수 하나 안 해온 년이 뭐가 잘났다고 어머니래. 라며 제 뺨을 때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내려와서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끌어냈어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 형제 다 버릴 거냐고? 라며 시어머니는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억지로 부렸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아니야, 지금 여지를 주면 또 밀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사람 괴롭힌다고. 오늘도 봐, 끝까지 저러는 거. 다시는 나 거기에 안 넘어갈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라는데 남편이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난리를 피우고도
회사 근처에 또 찾아왔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부르며 철통 방어를 치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됐어요. 저희는 더 이상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됐고 회사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죠.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카페를 그만두고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어요. 다행히 아이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특히 큰아이는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고3 때까지 계속 성적을 잘 유지하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둘째도 공부를 곧잘 해서 형이랑 같은 대학을 목표로 했고요. 그 즈음부터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좀 가라고 해도 괜찮다며 안 갔는데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괜찮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간암 3기라는 거였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나더군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잘 자랐고 이제 둘째 아이의 합격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검사 결과를 듣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고 씩씩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은 제 등을 쓰다듬었지만 남편은 쓰러졌고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둘째 아이의 합격 소식은 바로 그때 들었어요. 여보, 정우 대학 합격했대. 당신이 얼른 일어나서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정우 좋아하는 거 사준다고 했다며. 라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고 5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앉아있으려니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좋았을걸. 조금 더 빨리 병원에 가자고 재촉할걸. 별별 후회가 다 들었고 눈물도 말라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발인 전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빈소에 왔어요. 아들이 죽어서 마지막을 보러 오는데도 시어머니는 명품을 두르고 화장을 곱게 했더군요. 처음 보는 아주버님은 멀뚱멀뚱 저를 보기만 했고요. 둘 다 왜 그렇게 얄미워 보이던지 눈길도 주기 싫은데 대뜸 아주버님이 부의금 받는 자리에 서서 봉투를 받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아들 친구는 머쓱하게 물러났어요. 내가 니네 살던 데까지는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게. 근데 걔 재산은 네가 손 못 댄다. 애들 이제 막 대학생 됐는데 쟤들이 뭘 알겠어? 그때까지는 나하고 우리 큰애가 돈 잘 굴려서 재산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죽은 아들 영정 앞에서 할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 큰 성인이에요. 어디에서 이 사람 재산을 함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너야말로 지금 남편 앞세우고서 시어머니한테 핏대 세우냐? 그것도 돈 때문에? 아주 네가 내 아들 빨아먹고 사는 거 재미 들렸구나? 아이고, 인연이 남의 아들 잡아먹고도 지 욕심만 차리네. 불쌍한 내 아들, 어쩌면 좋아. 라며 갑자기 드라마라도 찍는 것처럼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도 아이들도 그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상대로 한바탕 붙어버렸고 저는 두 아이를 뜯어 말려서 억지로 데리고 밖으로 나와 열을 식히게 했어요. 괜히 아이들이 남들한테 욕먹고 상처받을 게 두려웠거든요.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까지 와서 들쑤시는 통에 저는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겨우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네요.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지금 엄마 많이 아프다고요. 하는 둘째 목소리에 밖에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 되니까 왔는데 니네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할머니를 보고 싸우려고 대드니?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데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무슨 이야기가 더 남으셨는데요?
막말로 네가 본처도 아니고 애들 친엄마도 아닌데 정호 죽은 마당에 이 집에 무슨 명분으로 계속 눌러있겠다는 거냐? 네가 정청호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법적으로도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뭘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일단 이 집에 들러붙은 악한 것들부터 쫓아내게 내일 당장 굿부터 해야겠다. 진짜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서 구슬해요? 멀쩡한 남의 집이 뭐가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요. 라며 둘째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안 꼬라지 아주 잘 돌아가네. 이게 네가 시켰다는 교육이냐? 지 할머니한테 저러고 빡빡 소리나 지르게 만들고? 넌 이 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애들만 봐도 딱 보여. 정호는 여자복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기 다 빨리고 지 먼저 가고 이게 다 지애미랑 형 나 몰라라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만하세요. 그 사람까지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욕을 하려거든 저만 하세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없는 기운을 짜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저는 다 알겠으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라고 했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똑바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너무 힘이 들어 방 한가운데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남편 생각만 나더라고요. 눈물만 흐르는데 아이들 생각해서 크게 울 수도 없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는데 큰아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사실 친엄마 만났어. 나 대학 갔다고 축하한다고 선물 사주고 밥 사준 게 다야. 그리고 엄마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 엄마가 못한 거 대신 해주셨다고. 미안해서 우리는 많이 못 만난대. 그런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찾아달라면서 이걸 줬어. 큰아들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 친엄마 이름과 대형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아이들 친엄마는 변호사였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이들 친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하자 사무실에서 바로 나와서 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하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살다 보면 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이 그런 집이니까요. 그 사람도 희생양이었고요. 제 생각보다 더 일찍 뵙게 된 것 같네요. 라며 차분히 말하는데 의뢰인이라면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와서 했던 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들은 변한 게 없네요. 어쩌면 더 악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우 정우 어머니 힘들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쳐들어오니 그냥 다 줘버리자 싶은 마음도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절대 안 돼요. 애들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노후는 어떡하실 건데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들인 날이 됐어요. 네가 정우한테 달라붙어서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나가. 부모 형제도 부르지 않고 한 결혼이 무슨 결혼이라고? 라며 무당이랑 양쪽에서 제 머리를 때리고 패악질을 부리는데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여기 신고받고 왔습니다. 거기 두 분 저희랑 좀 가주시죠. 신고는 무슨? 여기 내 아들 집이고 선녀님은 내가 불렀어. 야, 네가 어느 틈에 신고까지 했어? 에라이 응큼한 것? 아니요, 제가 했어요. 제가 법적 대리인이거든요. 라며 애들 친엄마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진짜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어요. 네가 여기 어떻게? 네가 뭐라고 여길? 제가 김경화 씨 법적 대리인 이소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은 지금 가택 침입에 폭행죄까지 더해져서 바로 서로 가주셔야겠어요. 이 집은 돌아가신 아드님하고 김경화 씨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가택 침입한 게 맞아요. 김경화 씨가 원하지 않은데 들어오셨잖아요. 맞죠, 김경화 씨? 네, 맞아요. 혹시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한 거지. 저 두 사람 여기 1초라도 있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폭행이 있었죠? 네, 저기 제 카메라로 찍어놨어요. 저는 숨겨두던 카메라를 꺼내서 경찰들에게 보여줬고 경찰들은 시어머니와 무당을 끌고 집에서 나갔어요.
야, 니들이 감히 뒤에서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언제부터야? 니들 언제부터 편먹고 지낸 거야? 야, 이거 안 놔? 니네들이야말로 깜빵 쳐넣을 거야? 얼른 이거 안 놔! 시어머니는 목이 터져라 악을 쓰며 끌려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제게 맡기세요.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할 테니까요. 아이들 친엄마는 바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욕을 하며 억지를 쓰던 시어머니는 우리 쪽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한다고 하자 그제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과 저와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듣고는 하루도 안 돼서 사임했어요. 전혀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한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돈을 배상해야 될 거라고 아이들 친엄마가 무섭게 말했거든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그러니 돈 문제는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어디가 사과예요. 정말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들어갈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다가 돌아갔어요. 다시는 찾아오게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고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쩔쩔맸을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갚죠?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나마 조금 갚은 거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멋지고 건강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두 아이 부탁드릴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그만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미련을 못 버리고 애들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니들 엄마 보통 내기 아니다. 니네가 지금까지 다 속은 거야. 이제 두고 봐라. 니들 아빠 재산 다 들고 튈 거니까. 그 전에 할머니한테 맡기라고. 핏줄 만한 게 어디 있어? 결국 아들은 그 자리에서 친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는 애들 친엄마를 보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다고 해요.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는군요. 저희 집은 그 후로 애들 친엄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한테 벗어나서 다시 평화를 찾게 됐어요. 아무리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성격에 다시 찾아오지 싶어서 남편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네요. 그렇게 시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아이들과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벌써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저는 가끔씩 아이들 친엄마와 만나서 차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가 생겨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 같아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